지금 이슈 브리핑 타임에서는 그 29일 어제 국정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브리핑이 있었고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연찬회가 세 번째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번 정권 들어서 가지고 요 내용 관련해 가지고 그 지금 뭐 정치권 이슈로는 뭐 가장 핫하게 또 거론이 되는 내용이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 대통령 그 연설을 들으면서 네.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 같았어요. 최악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다 그렇게 답답하고 국민의 생각하고는 동떨어져 있고 자기 말만 하고 진짜 그때 그걸 보면서 김건희 여사가 생각나요. 김건희 여사가 옛날에 그 서울의 소리 방송할 때 네. 무식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돼요. 우리가 안 들으니까 이 모양이 꼴 되는 것 같아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그때 저는 네. 올 오죽하면 저 오기 전에 컬럼을 하나 쓰고 나왔는데 제가 컬럼 제목을 그대로 제가 쓴 컬럼이지만 가상 세계에 빠진 윤 대통령의 자화자찬식 기자회견이라고 지금 제목을 그리고 그 청와대에서 연락 올 것 같은데요. 아까 선배가 했던 이야기 때문에 바로 네, 저는 뭐 매일 불려가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랬죠. 부탁을 드렸어요. 오죽 답답하면.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희망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때는 굉장히 불행한 이제 국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뭐 눈 떠보니 자고 일어났더니 후진국이 됐더라. 왜? 경제가 살림살이 팍팍하니까. 그다음에 지금 의료 대란은 뭐 의료 붕괴, 의료 내란이라고까지 하는데 대통령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잖아요. 가서 병원들을 가보라는 거야. 근데 지금 의사들이 조언하는 거는 제발 아프지 마십시오. 최근에 SNS에서 이렇게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게 목동 이대병원 거기에 응급의학과의 그 교수 한 분이 올렸잖아요. 응급의학과 교수는 두뇌 머리가 5개여야 된다. 그만큼 몸도 바쁘고 몸이 5개도 안 될 정도로 지금 응급실은 마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뭐 우리가 김종인 전 위원장 스토리잖아요. 병원 12군데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외상 치료가 안 되니까. 의원도? 그렇죠. 20군데 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김한규 민주당 의원 아버님이 의사세요. 근데 응급실에서 대기하다가 결국은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죠.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응급의료센터를 가게 되면 지금 전공의들 다 떠났잖아요. 지방에 가야 그러면 마비인 지방 거죠. 페이 났다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교수 2명이 교대를 하는 건데, 자, 교수 2명이 정말 뭐 번아웃된 상태로 환자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환자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환자 분류를 해서 이거는 내과, 이거는 정형외과, 이거는 신경외과, 이게 이제 배후 진료라고 하는데 이 기능이 다 마비되니까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병상이 없는 것도 있지만 배후 진료가 안 되면은 이 응급의학 전문의가 이 사람 받아갖고 이거는 신경외과 보내야 되는데 흉곽외과 보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다른 병원도 촉진도 안 되고 그래서 응급은 지금 의료센터는 거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붕괴됐다. 의사들이 현장의 목소리가 저희도 많이 들어와요.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사실 그 국민의힘 그 연찬회뿐 아니라 그 앞에 그 뭐 식사를 하자 했다가 지금 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정원 1년 유예안을 꺼내자 이제 뭐 그 갈등이 일어났죠. 1년 유예라는 그것도 불시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간만에 한동훈답지 않게 호기롭게 1년 유예를 두자라고 하니까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이건 그나마 들을만한 얘기다. 이래서 여야 협치가 뭔가 좀 싹 트나 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문제는 한마디로 대통령실에서 그냥 무시해버렸죠. 그러니까 체급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어제 지금 이제 우리 김 국장께서
윤 대통령의 세 번째 기자회견이었잖아요. 네네. 고구마 뭐 50개 먹으면 뭐 100 개요? 어다라고 하는데 저는 읽거든요. 그래서 멈췄어요? 자, 혼자 다른 나라에 살지 마시고 네. 정말 제 기사에 쓴 거예요. 컬럼에서 네. 윤 대통령님 이제 마이웨이 네. 혼자 다른 나라에 살지 마시고 가상 세계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제가 당부로 근데 기대는 컬럼을 하지 썼어요. 마세요. 윤 대통령이 국민의 말도 안 듣는데 뭘 남국장님 말 듣겠어요. 들으라고 했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난 갈등이라고 이렇게 뭐 언론들이 정치부 기자들은 이렇게 또 갈등 구조 이래야 또 이 트래픽이 좀 올라가니까 네네. 갈등이 무슨 갈등이에요. 이거는 네. 체급이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니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현재 대표까지 갔던 게 누구 네. 덕이에요? 이게 검사의 세계는 네.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명하복 네. 검사 동일체. 그래서 이거는 선배가 지시하는 거를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이건 그래도 항명이에요. 항명. 머리가 커가지고 좀 아니, 잘안 그러니까. 들어가던데요? 그런데- 옛날 같지 않던데. 그런데 대통령 앞에서는 그냥 홀도 인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어디다 대고 얘기를 하냐면 언론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야. 대통령실에다 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들으라는 얘기죠. 직접 들으라는. 얘기를 네. 못 하는 거예요. 나는 눈 마주칠 수 있을까? 근데 못한다. 제가 알기로는 윤 대표님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친하다고 친했죠. 친할지죠. 뭐. 친했죠. 아이, 그러면 친했죠. 지금은 안 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인하고도 네. 예전에 카톡 300여 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직장 그 상사의 부인하고 부하 직원하고 얼마나 가깝길래 카톡을 한 350개 하고 뭐 업무 연락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부적절하잖아요. 그만큼 가까웠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7시간 통화로 유명했잖아요. 네, 그렇죠. 서울의 소리 네. 이명수 이명수 기자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했던 녹취록이 이제 오픈이 됐잖아요. 네. 그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명수 기자가 슬쩍 떠보를 하고 아 누나 뭐 이거 나 뭐 좀 부탁할 게 있는데 그랬더니 한동훈이한테 가서 연락하라고. 그랬어요? 오. 그 정도로 가까운데 언제 이제 이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냐 하면 그 문제의 디올백 사건 때 네. 한동훈이는 자기 입으로는 직접 공격을 못해. 그때 이제 김경률 회계사를 영입해갖고 네. 김경률 입을 통해서 말이 앙뚜아네트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국민이 이해 못한다.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해명이 필요하고 사과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예, 아. 용산 뭐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 얘기에 의하면 그때 뭐 난리가 났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이하고 멀어지는 거는 윤석열하고 한동훈이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그렇게 뭐 지금 봐야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서로 지금 밥 안 이 먹겠다고. 정권은 공동 조건이에요. 공동 조건. 공동 조건으로 봐야 돼요. 그렇게 예. 보세요? 네, 공동 조건으로. 아니, 저는- 공동 조건에 난 대통령이 김건희라고 봅니다. 예. 아니, 그건 저도 뭐 얼마 전에 도대체 그 컨트롤 타워가 누구입니까라는 또 그 선배 말씀은 네. 그러면 국정농단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그 뭐 권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건 심각한 문제죠. 아니 뭐 의료 대란도 의사들 세계에서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 아니 느닷없이 그때 왜 총선 앞두고 2,000명이 왜 2,000명이냐. 근데 이게 그때 행정심판에서 판사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네. 의사협회에서 2,000명에 대한 근거가 약하니까 이거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 실제로 자료를 달라라고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못 줬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 22대 국회 들어서 보건복지위에서 실제로 당시에 의대 정원 2,000명이 어떤 기준이냐? 기준이 없었던 거죠. 그럼 2,000명이 왜 2,000명이냐? 이거는 뭐 이미 정치인들도 얘기하고 다 뭐 기사로도 많이 나왔지만 그 사실 천공이 말씀 잘 끊어서 천공이 본명이 예. 이천공 아닙니까? 예. 이천공. 근데 천공 정법 시대에 의사 정원 늘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2,000명 얘기가 거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네, 네. 썰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 천공 말 전에 네.
그 문재인 대통령도 의사를 늘리려고 했었어요. 그때 그렇죠? 500명이었죠. 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맞아요. 네, 근데 네. 이렇게 명수 인원수를 정해놓고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국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없이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그리고 서로 물러나지도 않고 대통령은 대화도 안 하고. 예.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권이 재미를 봤던 게 예전에 그 컨테이너 그 네. 운수 그때는 화물 노조 그때는 재미 봤지. 그때는 좋았죠. 그때 지지율이 올랐죠. 예. 일반 시민들이 노조에 대해서는 이제는 피로감을 느껴. 네. 그래서 노조를 때려잡으니까 그냥 뭐 깔끔하게 해결되니까 지지율도 올랐죠. 근데 이게 착각한 거지. 이거 저 화물연대 때려잡듯이 의사들 때려잡으면 될 거야. 그래서 그거 질러 다른 거예요. 그랬는데 의사들은 다른 거죠. 예. 솔직히 말해서 의사들도 자존심이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입결로 따지자고 하면 의대가 1순위 아니에요? 법대보다? 의사들도 자존심이 있는데 노조로 잘못 본 거야. 노동자로. 한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 의사가 예전에 그 운동도 열심히 했던 그런 아주 독특한 캐릭터인데 그 이번 그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뒤에 있을 일을 예측을 잘 못했고 그렇죠. 의사들도 고집을 많이 피우고 했지만 뒤에 있을 일을 훤히 다 알고 있는 게 큰 차이라는 거죠. 이 맞부딪히긴 맞부딪혔는데 의사들은 지금 굉장히 그 앞으로 있을 그 아주 우환과 암흑 같은 그런 상황을 훤히 지금 내다보고 있고 되게 안타깝게 내다보고 있는데 이 정치권에서는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 차이가 크다라는 근데 거예요. 정치권은 그 동물적인 감각으로 앞일을 예측하는 능력은 우리 일반인들보다 탁월해요. 정치인들은.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였잖아요. 네. 검사는 뭐를 잘합니까? 밀어붙이기. 수사를 잘하잖아요. 예. 밀어붙이기가 아니고 예. 뭐 조작 밀어붙이기 수사를 잘하잖아요. 하든 뭐 수사를 밀어붙이듯이 하는 그런데 이 수사는 뭐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사 집단은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잘하는데 미래의 분 볼 줄 모른다 미래를 이거죠. 어떻게 수사를 해요? 그쵸. 그러니까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 과거는 뭐 예를 들어서 압색을 들어갔던 통신 조회를 하든 뭐 아니면 불러갖고 뭐 세미나에서 요즘은 뭐 진술 조작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문제 그런 그렇죠. 그 사건들이 많았잖아. 그러니까 과거는 얼마든지 캘 수 있다. 네. 조작도 가능하고. 하지만 미래는 조작이 그래서 가능하겠어요? 임명을 하잖아요.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장관 이거는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가 부족하다는 거는 어제 들어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국민들 동참할 거라고 생각하고 의사들도 어느 정도 인정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면 지지율 반전을 대화를 해요. 노리고서 대화를. 예. 총선 앞두고 2,000명 카드를 호기롭게 썼는데 네. 의사들이 전공의들이 대충 하다가 돌아올 줄 알았죠. 그렇죠. 근데 어제 그러면서 그거 자기가 또 한편으로 지지율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데 지금 거죠. 한동훈 대표는 대화를 하자고 하잖아요, 지금. 그거는 이제 한동훈이가 네. 자기의 가치는 뭡니까? 윤 대통령한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게 네. 이제 이른바 한동훈이잖아요. 네. 한동훈이면 아무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 못하지만 그래도 한동훈이 아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저는 미스테이크였다. 오히려 더 말을 못하죠. 어떻게 한동훈이가 쭈삣쭈삣 이렇게 하는 네. 것 같은데요. 하긴 하는데, 예. 죽어 그럼 죽는 게 그렇죠. 검사세계라잖아요. 근데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실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이게 의료대란이거든요. 이거 그렇습니다. 당장 다가올 예, 일이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어떤 예. 사건이라도 지금도 그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게 벌어지고 있는 피해들이 꽤 많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예. 얼마 전에 김종인 위원장도 예. 뭐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번에 수도 네. 하면서도 그렇고 예, 그럴 거고. 근데 예. 만일에 이제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이게 그 잠자고 있던 이 일이 아주 크게 걷잡을 수 없이 갈 수도 있겠다. 조마조마한 상황이다 싶은 거예요. 특히 이제 추석 그 연휴 그렇죠. 앞두고 지금 그때는 뭐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뭐 정치권에서도 얘기 많이 나오지만 이미 국민들은 대통령을 심리적으로 탄핵했다. 네. 하지만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용어.
용어이고 네. 또 너무 지난한 일이잖아요. 네. 우리가 탄핵 과정을 한번 겪어봤잖아요. 네, 네. 나중에 또 국회에서 200석 이상이 있어야 또 탄핵에 이르는 거고 탄핵을 또 결의한다 하더라도 헌재가 최종적으로 또 결정을 내려야 네. 되니까 저는 일반 국민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주위에서 요즘에 돌아가신 분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지금 제가 이제 이번 주만 불고기 좀 많이 받죠?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생각할 때 무슨 생각하냐면 그럼 그래 그쪽 법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쪽에 있는 우리 중에 누가 돌아가셔야 그때 정신 차리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아플까봐 걱정입니다. 그렇죠. 아프면 안 되는 맞아요. 상황이니까. 아프면 안 돼요. 그러다 상황이잖아요. 보니까 이제 네. 심리적 탄핵은 그건 지켰는데 결정적인 이제 그 스모킹공이 뭐냐, 예. 트리거가 네.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이런 얘기 해도 돼요? 뭐 저기 뭐죠? 뭐 이제- 여태까지 다 얘기해도 아이가 많이 지금 무슨 소리야 나 지금 굉장히 자제하면서 아니 하세요, 이, 빨리. 아니, 뭐 이 얘기는 뭐 네. 요즘 맞아. 뭔가 시사 유튜브에서 많이 네, 뭐 네.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결정적인 그 트리거가 뭐냐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이른바 태블릿이었잖아요. 태블릿. 네, 네. 태블릿도 뭐 요즘은 조작됐네 안 됐네 뭐 그런데 사실관계는 뭐 나중에 또 보겠지만 근데 그럼 결정타 태블릿 PC가 뭐냐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레임덕이 왔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레임덕이라는 건 벌써요? 뭐예요? 2년 만인데? 뭐 이년 벌써라니 남았죠. 벌써라니. 그러니까 네임덕은 이제야. 네임덕은 원래 그 초기부터 그- 네임덕이었지. 뭐 그렇게 보시는구나. 네. 아니, 나는 네임덕이라고 저도 봐요. 그렇게 봐요. 근데 네임덕은 보통 눈치를 잘 안 보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통령 나가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파일들이 뭐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그 오마이뉴스 단독이었지만 네. 그 용산 대통령 관저에 증축을 했는데 네. 사우나하고 드레스룸이었다라고 했는데 오마이뉴스 그 취재한 기자한테 네. 이걸 어디서 제보를 받았느냐라고 했더니 익명의 제보자인데 정확했던 거예요. 네.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네. 실제로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사한 사람을 이제 찾아서 찾았어요. 그 공사한 사람이 그 예전에 김건희 여사하고 친분이 있던 업체라는 거 아니에요? 네, 네. 페이퍼 컴퍼니고 네, 네. 그 사람을 찾아가서 취재를 시도를 했더니 자포자기한 듯이 네. 다 알고 오셨군요. 네. 하면서 술술술술 불더라는 거야. 근데 처음에 기자한테 제보를 준 사람은 내부자라는 거예요. 네. 용산 내부의 그 일을 알고 있는 이거 벌써 하나 둘씩 까지는데 지금 일각에서 얘기 나오는 거는 녹취 파일 하나가 까질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게 그 청문회 때도 그렇죠. 대통령 탄핵 그 국민청원이 들어와서 네. 했을 때 800에 7070 그게 누구냐라고 하니까 말을 못하고 국가 뭐 네, 맞습니다. 보안에 얽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질문도 했죠.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종섭 전 국방장관한테 그러면 그것마저도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입니까는 누군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아까 김태욱 국장님 그 레임덕 이야기 아까 그 예. 온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런 그 평가도 아니 해주셨는데 우리 그 저는 왔다. 왔다. 남장님은 초반부터 왔다는 거 아닙니까? 왔는데 이게 바로 예. 이 응급 의료 붕괴 이것이 지금 이제 결정타가 될 앵커께서 것이다. 말씀하셨듯이 이게 추석이라든가 추석이 이번에 이제 뭐 거의 나흘에 그죠? 네. 9일간 일반 직장인들 네네네, 그쵸. 그럼 응급센터 이런 데는 이제 다 거의 기능을 안 할 거예요. 그쵸. 동네 병의원들도 그나마 많이 문을 닫을 것이고 근데 대통령은 안이하게 어제 또 대국민 앞에서 네. 병원 가봐라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했습니다. 아이고. 난 이게 그러니까요. 너무 위험한 아니, 거야. 진짜 이게 아마 웃기는 사달이 아마 거기서 네. 나지 않을까. 네. 그러면 빨라지는 거고. 윤석열 네. 정권이 수많은 문제점이 있고 수많은 문제점을 기자들이 취재하고 또 밝혀지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거기에 대해서 마이웨이잖아 마이웨이 나홀로 네.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랬어? 네. 그래 접는 건 없는 거잖아. 아, 그래서 그런 저는- 문제점이 생기면
개선을 하고 답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요. 특이하신 분이에요. 예. 근데 나는 어떤 철학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요. 정신승리다라고 봤거든요. 정신. 참 이 사람 정신승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혼자 어디 가상 세계에 사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컬럼 마무리로 제발 가상 세계에서 나오십시오. 제가 정중하게 당부드렸죠. 우리 김 국장님 말씀대로 듣지도 않겠지만. 국민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아이고 일개 남국장님 말을 아유 듣습니까? 더- 일개 편집국장 말은 뭐 듣기는 하겠어요. 아유 더 그분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거듭 얘기하지만 안 문제는 아파야 될 것 그거예요. 같아요. 수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목부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이웨이를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작부터 예. 그래요. 우리나라가 어렵게 쌓은 민주화, 어렵게 쌓은 경제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아, 근데 뭐 하나 아니, 제대로 근데 돌아가는 게 없잖아요. 기대하셨어요? 처음에 좀 기대했어요. 처음에? 예. 이번 친구가 어떤 점에서 제가 기대했어요? 이번 게 아니라 아니 어떤 점에서 이 기대했어요? 정도는 진짜 몰랐어요. 이 정도로 무식하고 저는 이 정도로 아이. 막 그냥 막 무자비하게 행동하는 데는 저 기대했던 포인트가 저는 네. 2019년 그 가을부터 네. 이미 제가 그 아까 다시 또 조국으로 돌아가는 건 아닌데 네. 그 스토리를 제가 쭉 인볼브해서 네. 기사를 써왔는데 그 영화를 보는 순간 제 취재 수첩을 펼쳐보는 듯 했어요. 그 일련의 과정들, 네. 그다음에 법조 기자들에 의해서 그 가짜 뉴스들, 네. 나중에 실제로 공판 현장에서 다 아닌 걸로 드러나는 것들, 네.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또 하나의 악의 축이 탄생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사실 그때부터 섬뜩했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유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래도 그 대통령 선거 나올 때는 이 양반이 이미지가 좋았어요. 아니, 공정과 정의의 훨씬 그냥 포장이 권력에 됐지. 권력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면서 네, 네. 또 어떻게 됐건 박근혜 집어넣었잖아요. 사법 탄핵을 한 사람이라 집어넣으면 뭐 다시 다 끄집어내는데. 본인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정도는 아닌 거라고 본 거죠. 근데 네. 아니 오죽하면 서울에서 그러면 이정수 기자 할 때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 그때 정확히 나중에 이야기를 이준석이가 참외 그 고백을 했잖아요. 양도구역이라고. 맞아요. 양인 줄 알고 팔았더니 개고기를 팔았다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준석이 날리고서 그 뿅뿅 했잖아요. 그러다가 저 국회 그 카메라에 걸려갖고 야, 저 그때 대통령이 나열하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네, 그게. 기대를 하긴. 아니 그 대통령 그 선거할 때 그때 약간 선거할 그랬는데 때? 아, 그래서 기대했다고 이거는 안 이제 그만. 제가 전방하니까 왜 이러는지 이건 아닌데 그런 말씀 조심해요. 이번은 말려주세요. 안 패널 두 분이 네. 싸우십니다. 이거 큰일 날 소리라고 했어. 이 라이브 방송이기 전방- 때문에 전방을 그런다는 좀. 이 이야기 사실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열받는 이야기가 이어지겠는데 지금부터 진행할 코너 이름은 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예, 정치 타임머신으로 이 코너에서는 오늘 주제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가는 외정시대라는 제목으로 정치 타임머신 진행해 보겠는데요. 외정시대 아까 초두에 잠깐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제시대를 표현할 때 야 이거 외정시대로 가야 될 것 같다. 눈 떠보니 외정시대다. 이거 왜 이렇게 됐느냐. 너무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제 이걸 실제 지금 2024년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맞냐 할 정도로 좀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너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진짜 아까 제가 초두에 뭐 그렇게 윤 대통령한테 아니 근데 물어보고 예전에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외정 시대라는 표현을 예, 썼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일제 시대라는 이야기보다 외정 시대라는 저는 말들을 개인적으로 썼는데 그 표현을 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외놈들이 북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일제 강점기라고 하고 네. 그 지금 뭐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는 그 일제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국어 사전에 찾아보고 왔는데 일제 시대부터
국어사전에 일제시대 식민지라고 돼 있더라고요. 식민지까지 붙였는데 그건 다 좋은데 제가 왜 외정시대라고 해야 되냐고 주장을 하면 일제라는 건 일본 제국주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건 애들이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왜 일본을 제국주의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외정시대라고 또 얘기하면 혹자들은 약간 감정이 섞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외자 우리- 때문에. 예, 우리 이제 선조 어르신들은 감정이 안 실렸겠어요? 안 실려서 그런 소리 했겠어요? 예. 근데 제국주의라는 게 정치학 용어에서 현상유지 정책, 제국주의 정책 이렇게 상반되는 개념인데 제국주의 자체가 나쁜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 가서 땅 빼앗고 예. 그 경제적으로 수탈하고 그게 서구의 그 역사가 그 전부 제국주의 역사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있죠. 인도 네, 그렇죠. 예. 건너서 얘네들이 제국주의가 약탈을 일삼았고 네. 그래서 제국주의라는 게 정치학적인 용어로 보면 그냥 제국주의 자체가 나쁜 거예요. 예. 그래서 북한이 일제 강점기라고 표현을 해요. 북한은 일제 강점기라고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예. 제가 예. 정부 일을 한번 좀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일제 국무총리 산하의 정부기관이었는데 정식 명칭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진상조사위였어요. 그 단체 이름이 그런 겁니까? 그 기구 기구 이름이. 이름이. 그래서 그 정부 기구였거든요. 예. 그래서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정부도 썼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제 강점기가 좋은 표현이다. 왜냐면 얘들이 강제로 우리를 점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 그러나 뉴라이트 애들이 그러니까 문제는 정부 일제라고 쓰니까 일본 제국주의 시대라고 쓰니까 전번에 그 청문회 때 그 누구야 그 김문수 그분이 그러잖아요. 일제 시대 때 우리 일본이 그러면 일본이니까. 그게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나는 김문수 아니, 같은 외정 시대라고 사람이- 얘기하면 아니, 김문수가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나는 그렇게 얘기 안 김문수 했을 거 같은 아니에요. 사람이 예. 일제라고 하면 나는 차라리 땡큐 하겠어. 얘들은 일본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일본. 국가의 우리가 국민이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본인이었다고 일본이야. 이야기하니까 왜 상식적인 거 갖고 그러니까 따지냐고 저도 들이대잖아. 예전에 어르신들 얘기 들으면 외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우리가 임진왜란이라고 또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갑자기 명칭이 바꿔진 게 왜 그러지 궁금하긴 했었어 사실은. 그러면서 지난번에 그 파리에서 올림픽 있을 때 우리나라 명칭을 북한으로 표기해가지고 또 한 번 난리 네, 났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표현을 그러니까 남들이 표현을 해준 걸 가지고 우리는 그거를 주장을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솔직히 들었었어요. 맞아요. 예. 그 북한의 김일성이 그 항상 하는 얘기가 18번처럼 외우는 게 있어요. 자기네 북한에는 친일파가 한 명도 없다 이거예요. 예. 남한에는 수많은 친일파가 있지만 네. 북한에는 한 명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조선은 친일파 때문에 정통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네. 그 김일성은 그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1946년에 토지개혁을 해가지고 네. 인민들한테 무상으로 다 줬다는 거죠. 네. 근데 거기 물론 문제는 있죠. 네. 무상으로 준 것이면 뭐 주긴 줬지만 네. 뭐 자기가 또 이렇게 그렇죠. 네. 경작권만 준 거지 정부 준 게 아니잖아요. 경작권만 주고 또 뭐 매매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되고 뭐 네. 거기에 불만을 품은 많은 그 실향민들이 네. 내려온 거 아닙니까? 네, 네. 예, 땅 뺏겼다고 내려온 네, 거 아니에요. 네, 예. 김 국장님이 그 북한을 여러 번 갔다 오셨다 그랬죠? 여러 번. 여러 번은 아니고 3번 갔다 왔습니다. 세번 갔다 왔어요. 세 번이요? 여러 번. 그쵸? 한번 세 갔다 오고, 번 일본 사람 가기도 어려운데. 개성공단 한번 갔다 오고 그리고 평양 갔다 왔습니다. 평양. 예. 평양. 네, 평양에. 무슨 일로 평양을? 평양은 그때 장애인 뭐 축제할 때 갔다 왔습니다. 예. 예, 예. 저는 사실은 언론인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꿈이 평양 그 주재 네. 이제 이렇게 특파원이나 취재 본부장 네. 그거를 좀 하고 싶었었는데 네. 한동안 분위기가 그랬잖아요. 네. 문 대통령 가능할 수 시절에 있는? 예, 남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렇게 해서 그 꿈을 잠시 가졌던 생각이 있는데 아유 세 번 다녀. 이렇게 지금 잠깐 농담 네. 농담 재밌는 얘기 하나 해도 됩니까? 재미없으면- 예, 재밌으면 책임지세요. 평양 옥류관에서 냉면을 먹는데 네. 이제 기자들 몇 명이 와가지고 먹을 네,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옆에 있는 실명 거론하기는 그렇고 그 네. 기자한테
그 북한 공안이 너무 냉면 맛있더래요 이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그 냉면을 먹고 있는데 기자한테. 네.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은 거짓말 한다는 거를 후라이 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후라이. 네. 후라이 치지 마세요. 맛있나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 남조선 아새끼들은 조미료에 길들여져 있어서 네. 북한 평양 옥류관의 맛을 모른대요. 이러는 거야. 네. 그러면서 북한이 잘. 예,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도 처음에 맞을 때 뭔지 냉면이 다 있냐고 막 그러는데 몇 번 먹어보시고 평양냉면이 좀 밍밍하죠. 밍밍하죠. 네. 그걸 맛있다고 하니까. 맛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근데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남한에서도 평양냉면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어요. 밍밍한 거. 예. 네. 그때는 평양냉면이 일반적이지 않았을 때죠. 지금은 뭐 남한에도 옥류관이라는 음식점이 생기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기자 굉장히 무안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안 재밌었어요. 책임져 이거. 예.